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21강 금융상품 분석에서 문제 10번 그 실세금리를 반영한 확정금리 상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10번에 실세금리를 반영한 확정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뒀습니다. 우리가 앞에 20강에서 그 실세금리를 반영한 은행 쪽의 이 확정금융상품에는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 표지어음, 그 다음 금융채, 후순위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번 하자 없죠? 앞에 이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세금리와 표지어음은 할인식으로 거래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양도할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할인식은 보통 우리가 미리 이자를 빼고 보통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식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에는 거래는 CD금리와 즉 양도성 예금증서와 표지어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중도 해지나 환매가 가능한 거는 앞에 환매자가 들어가는 것만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환매자 들어가는 것만.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 RP죠. 그래서 중도 해지나 환매가 가능한 거는 환매 조건부 채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에 양도성 예금증서나 표지어음이나 금융채나 후순위채는 중도 해지나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도 매매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거는 발행사는 주로 은행이지만 주로 유통기관인 증권사나 종금사 또는 배서양도 등을 통해 가지고 중도 매매는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이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 중에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표지어음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앞에 도표를 보면서 좀 체크해 두세요. 주로 요 부분 자체를 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CD음과 표지음은 할인식으로 거래되고, 그 다음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양도는 가능합니다. 자, 중도 매매가 양도죠. 자, 그래서 중도 해지나 환매는 환매 조건만 가능하지만 중도 매매나 중도 양도는 가능합니다. 자, 되고 후수이체는 발행은행의 파산 시에 주주와 다른 채권자보다 잔여 재산에 대한 상환 순위가 후순위를 가진다. 이때 후순위체는 조금 다른 채권자보다는 좀 후순위예요. 그렇지만 좀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체의 우선순위는 이 채의 우선순위를 보면 회사 등이 우리가 파산하면 이 발행사가 파산하면 제일 먼저 채권자가 우선이에요. 일반 채권자가 우선이고요. 채권자가 제일 1순위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후순위채예요. 후순위 채권자가 되고 다음 이제 3순위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순위 채권자도 주주보다는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일반 채권자인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라는 거지 주주보다는 앞섭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파산 시에 다른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지만 주주보다는 우선순위입니다. 자, 3번이 틀렸고, 금융채는 중도 상환이 되지 않지만 증권회사를 통해 가지고 중도에 현금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 배서양도나 유통기한을 통해 가지고 또 지정 등을 통해 가지고 중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 부분도 한번 좀 별표 쳐놓고 정리해 두세요. 앞전에 얘기했지만 요 금융상품 자체가 시험에 한 15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많이 나와요. 다음 11번 다음 보기는 실세금리를 반영한 확정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상품의 종류가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 해놨습니다. 자, 만기 이전에 발행은행에서의 중도 해지 또는 중도 환매가 가능하겠죠. 그럼 중도 해지나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하면은 뭐만 고르라고요? 환매자가 들어가는 것만 고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환매 조건부 제거이겠죠. 즉 RP 환매 조건부 제거이 됩니다. 자,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표지음만 가능해요. 표지음.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말입니다. 시험이 간단히 나올 때 이 부분 갖고 시험 낸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봐두시고 정답은 4번. 그래서 앞쪽에 환매 가능한 거는 환매 조건부 채권인 RP. 그 다음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만, 표지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음. 자, 12번. 연금 계좌가 나왔습니다. 연금 계좌. 이게 예전에는 그 밑에 한번 해설을 보세요. 해설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개인상의 표현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예전에는 이게 개인연금이었어요. 이름이. 이 개인연금에서 연금저축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뭐요? 연금계좌, 즉 신연금저축으로 이게 개칭된 겁니다. 개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중요한 것만 봐보죠. 자, 일단 그 박스를 보면 연금계좌에 보면 주요 사항은 도입 취지를 보면은 하나는 일단 이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것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정리됐죠?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이게 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연금계좌, 계좌, 즉 신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 일단 제일 먼저 이거는 뭐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이거 좀 봐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내려가면은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 연령은 제한 없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조건을 보면 이거는 국내 거주자야 됩니다. 국내 거주자여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외국인 거주자는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 밑에 보면 조건을 보면 가입 조건은, 정조건은 이것의 정조건을 보면 적립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적립기간은 5년 이상 해야 되고, 역시 뭐요? 만 55세 이상까지 해야 됩니다. 만 55세 이상까지 적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 55세 이상까지 적립하면서 5년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납입 한도는 얼마까지요? 자, 납입 한도는 분기별 납입 한도는 없습니다. 자, 분기별 납입 한도 없지만은 일단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분기별 납입 한도는 없지만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연금 포함했습니다. 자, 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그 다음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좀 봐주실 수 있죠. 자, 니은 소득공제를 보면 공제는 자, 불이백의 100%가 가능합니다. 불이백의 100%가 소득공제 되는데 단 조건 하나 있어요. 얼마까지요? 연 400만 원 한도 내였습니다. 최고 금액 한도는 얼마다?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이내라면 100% 해주는데 400만 원 넘었으면 400만 원까지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소득공제로. 그 다음에 자, 분리과세를 보면 자, 세율은 쭉 연령별로 5%, 4%, 3% 적용되는데 일단 과세 한도는 연 1,200만 원까지입니다. 분리과세 과세 한도는 자, 얼마까지요? 자, 연 400만 원, 여기는 1,200만 원까지 만원입니다. 되는데, 자, 이거는 공적연금은 안 합니다. 사적연금만 합니다. 연금만 대상이 됩니다. 자, 내려가면 기타 소득세 나왔습니다. 기타 소득세. 세를 보면, 자,
나중에 뭐요? 해지,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 한도 초과시 이때는 뭐 한다고요? 이런 경우는 자 뭐요? 기타 소득세 20%가 가세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언제요? 해지,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한도 초과시 20%를 가산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받으시면 보죠. 그리고 물론 요 자체는 해지 가산세는 없습니다. 해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없다. 한번 봐놓죠. 그래서 좀 반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요 부분하고 특히 요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자, 이런 것은 좀 제가 한번 넣어둔 거고요. 보통 요 부분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개만 더 봐두시죠. 특히 적립기간이 있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요거 좀 구분해 드릴 게 있어요. 연금 수령이 있습니다. 수령은 만 55세 이후 15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적립기간은 뭐요? 만 55세 이상까지 5년간 연금을 해야 되는데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15년 차까지 연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이거 좀 구분해 놓으세요. 만 55세 이후는 다 맞지만은 적립기간은 5년 이상인데 연금 수령기간은 뭐요? 15년 차까지 수령해야 된다는 거. 요거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봐두시죠. 자, 문제 그러면 한번 12번 봐놓죠.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고, 가입 연령은 뭐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18세 아닙니다. 제한이 없다 해야 되고, 적립기간이니까 이쪽이죠. 적립기간은, 자, 5년 이상. 언제까지요? 자, 만 55세 이상까지 해야 된다. 그 10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죠. 자, 그럼 1항은 틀렸고, 2항, 만 55세 이후 몇 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몇 년 이상을 수령해야 되죠? 수령은 5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15년 차까지 수령해야 됩니다. 15년 차까지 수령해야 됩니다. 틀렸고, 이거 수령입니다. 15년 차까지. 다음, 분기별 납입 한도 제한은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 얼마까지예요? 자, 1,800만 원까지. 그죠? 자, 납입해야 됩니다. 납입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때 요 1,800만, 연 1,800만 원 속에는 퇴직연금이 포함된다 했죠? 자,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 되죠. 연간 400만 원까지. 자, 불이익이 100% 되는데, 400만 원을 넘었으면 400만 원까지 해주지만은 400만 원 이내라면 100%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되고요. 그래서 한번 12번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앞전에 보면 예전에 이게 개인연금에서 연금저축으로 연금계좌로 개칭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연금계좌 쓰고 있는데 예전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개인연금, 연금저축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13번. 연금계좌에 대해 적용되는 세제로 틀린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죠? 2013년 1월 1일이니까 작년이죠. 다음,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다. 그래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까지 된다 이 말이죠. 연간 400만 원 이내라면 100% 다 해줍니다. 자, 다음, 분리과세 한도는 연간 1200만 원, 1200만 원인데, 연간 1200만 원인데, 사적연금만 대상이 됩니다. 자, 공적연금은 제외됩니다. 분리과세에서. 다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을 받았거나 또는 자, 또 이걸 해지했거나 또는 일시불로 수령할 때는 얼마요? 기타 소득세가 20%가 과세됐습니다. 자, 되고요. 그 다음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한 경우 해지가산세 2%가 부과된다.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해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가산세가 없습니다. 그 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법상에 관계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거는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13부분 자체보다는
특히 뭐야, 여기 나와 있는 니은, 디귿, 리을을 해두시면서 요걸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받으시고. 자, 문제 14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택연금, 일명 영모기지 쓰기도 해요. 중 틀린 거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 봐놓으시죠. 틀린 것. 요분도 조금 그 밑에 다른 거 보이지 말고 특히 가입 조건하고 그 해설에 가입 조건하고 대출 상환 조건만 좀 잘 봐주세요. 자, 한번 봐보죠.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번 한번 봐두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조금 개정이 됐어요. 장애인부로 개정된 건데 일반 체계에 보면 개정 안 된 것도 제법 있을 겁니다. 14를 보면 예전에는 이 주택연금 이게 말 그대로 이 고령자가 자기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한테 매월 연금 형태로 생활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부부가 사망을 하면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은행에서 자기가 생활비로 대준 그 연금 지급 총액을 주택을 팔아서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는 이 제도가 주택연금인데 같은 말로 주택연금 연금 쓰기도 하고 이걸 주택 노후연금 이라 쓰기도 하고 정확한 표현은 주택 노후연금이에요. 또 이걸 같은 말로 영어로 영모기지 쓰기도 해요. 모기지로이다 쓰기도 합니다. 여기도 합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 이게 종전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종전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 돼요. 물론 부부 모두가 다 살아 계신다면 그렇답니다.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주택 소유자가 가입자 주택 소유자가 가입자겠죠. 가입자가 이제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를 만약에 갑이라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부를 철을 만약에 순으로 본다면 예전에는 갑이 연령이 만약에 65세이고 순이 연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7이면 이때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정된 내용에는 갑이 65세이고 순이 만약에 57세라도 이제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 소유자가 그냥 만 60세 이상이면 부부 모두가 만 60세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겁니다. 장님부로. 자, 받으시고. 그럼 이건 하자가 없죠. 자,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 나이는 안 따진다는 겁니다.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1주택자면 가능하다. 그 다음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돼요. 시가 9억 이하입니다. 9억 초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으로 한다. 일단 노인복지주택이 우리 옛날 말은 실버주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한다. 그러니까 주택과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9억 이하. 자, 종료시 연금지급 총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한 경우. 이거 봐보세요. 자, 이제 노부부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이제 이 연금료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연금 지급 총액이 있는데 지급 총액이 있고 그 다음 주택을 팔아보니까 주택 처분 가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연금 지급 주택 처분 가격을 만약에 이걸 4억을 봐봐요. 4억인데 연금으로 지급한 총액이 만약에 왜 이거는 노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노는 거니까
연금 지급 총액이 만약에 5억입니다. 5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뭐요? 주택을 팔아봤자 4억밖에 해서 못하겠네, 그죠? 그럼 연금으로 지급한 거는, 은행이 연금으로 지급해 준 거는 5억이죠. 그럼 1억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1억이 부족합니다. 요거는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은 요 1억을 뭐요? 자기 부모를 대신해서 대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요 1억은 시중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청구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답은 3번이 틀렸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자, 지금 주택처분가액은 만약에 4억이 있는데, 자, 연금을 지급된 총액이 만약에 이게 3억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받아가야 될 금액은 3억인데, 주택을 팔아보니까 4억이죠. 그럼 1억이 남죠? 1억이 뭐요? 자, 남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생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요? 이는 말 그대로, 이는요, 상속인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상속인에게 이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받아갈 돈이 부족할 때는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남는 금액은 다시 뭡니까? 상속인에게 즉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그 밑에 해설의 대출 상환입니다. 요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입 조건하고 대출 상환, 가입 조건하고 그 대출 상환은 좀 봐주셔야 됩니다. 가입 조건 별표, 대출 상환 별표. 물론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다음,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주택재산세가 25% 감면되고 대출 이자 비용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연간 200만원 한도입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입 조건하고 요 나와 있는 요 내용, 대출 상환은 좀 별표 쳐놓으세요. 자, 다음, 금융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15번.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에서 정권이라면 주식이나 채권이죠. 정권의 발행 주선, 발행된 정권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는 예전에 정권사에다가 정권운용사 등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정권투자회사에는 2항에 정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또는 투자일임사, 선물중개회사 이걸 다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는 금융투자회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금융투자회사는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이제 자, 법제 및 세제에서 자본시장법을 할 겁니다. 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금융상품에는 자, 증권사 CMA, 그 다음 주식 워런트 정권, 주식 워런트 정권이 옵션부죠. 그 다음에 자, 주가지수 연동예금, ELD가 주가지수 연동예금이죠. 주가지수 연동예금, ELD는 요거는 은행의 예금 상품이에요. 은행의 예금 상품이에요. 상품이기 때문에 이는 금융투자 상품의 주요 상품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ELD 이거는 제외시켜야 돼요. 이건 은행입니다. 은행. 이거는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상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랩 어카운트 등이 있다. 그래서 자, 주가지수 연동예금인 ELD를 제외시켜야 옳습니다. 그 답은 4항이 틀렸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지수 연동, 우리가 금융상품을 한번 보시면, 그 16번에 한번 밑에 그 해설 한번 봐놓죠. 자, 요번 한번 봐놓죠.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지금 현재 주가지수 연동, 이거는 정권이고,
이는 주가지수 연동, 이는 예금이고, 이는 주가지수 연동, 이거는 펀드예요. 펀드입니다. 주가지수 정권은 정권사가 운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지수 연동 예금은 이는 은행이 운용해요. 그 다음에 ELF인 주가지수 연동 펀드는 자산 운용사, 즉 운용사, 즉 투자신탁 등에서 운영합니다. 원금 보장은 이 주가지수 연동 정권은 연계 같은 말입니다. 연계 같은 말입니다. 주가지수 연계하게 돼요. 연계. 뒤에 뭐 S는 정권, D는 예금, F는 펀드만 보시면 되겠죠. 자, 주가지수 연동 정권은 원금 보장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100%를 선택하기도 하고 95%를 선택하기도 하고 90% 선택하기도 하고 비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금 보장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가입자가, 투자자가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ELD 주가지수 연계 요 예금은 이거는요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이는 원금 보장이 100% 됩니다. 100%입니다. 근데 주가지수 연동 펀드는 실적 배당입니다. 이거는 실적 배당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자체가 정확히 된다는 것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원금 보장 한번 받으셔야 되고요. 원금 보장. 자, 그 다음에 수익 결정은, 자, 주가지수 연동 요 정권은 주가지수를 고려해가지고 주가지수를 고려해가지고 사전에 약정한 대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가지수 연동 펀드는, 이 펀드 이건 다 이런 운용이죠, 펀드. 그 펀드만 들어가면 이런 실적 배당을 보면 돼요. 실적 배당이다. 운용 성과에 따라서 실적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수익 결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는 사실은 다 가능은 해요. 주가지수 연동 정권이든, 주가지수 연동 예금이든, 주가지수 연동 펀드든, 중도해지는 다 가능해요. 근데 사실상 주가지수 연동 정권과 주가지수 연동 예금은, 이 중도해지라면 해지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조금 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중도해지가. 해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주가지수 연동 펀드는 이는 좀 수수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해지가 좀 곤란한 건 아니고 이건 해지가 조금 용이하다 이 말이에요. 용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해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수수료 부담 때문에 ELS와 ELD는 중대지가 좀 곤란하다는 거고, 이 ELF는 수수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좀 중대지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역시 앞에 은행에서 하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또 ELD밖에 없죠. 요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주가지수 연동 예금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반으시고 요 두 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분표를 해둔 부분 중에 특히 어느 부분요? 자, 요 원금 보장에 관계된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요 수익 결정하고 특히 요 예금자 보호 요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주로 공부할 때는 그냥 은행 쪽의 예금 상품들은 뒤에 가면은 뭐가 된다고요? 좀 확정되고 원금이 100% 보장돼 있는 것들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보면 돼요. 이런 좀 봐도 됩니다. 자, 다음 16번. 다음은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주가지수 연계정권은 누가 하는 거죠? 정권사죠.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혼합한 형태의 복합상품이며 주가지수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주가지수의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다음 ELS 즉 주가지수 연동정권은 원금이 100% 보장되며 아닙니다. 이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0%를 원금 보장해달라, 95%까지 해달라, 90%까지 해달라, 비부를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100% 보장되는 건 뭐밖에 없다? 주가지수 연계 예금밖에 없습니다. 자, 틀렸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에 따른 부담이 큽니다. 크고, 이는 예금자 비보호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하나밖에 없죠. 주가지수 연동 예금인 ELD만 가능합니다. 자, 주가지수 연동 예금 ELD는 원금 보장이 확실한 은행의 예금 상품이며 대표적인 수익 구조는
뭐야, 낙아웃형입니다. 이는 후에 좀 이따 18번에서 볼 겁니다. 자, 되고요. 주가지수 연계 펀드 ELF는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발생된 이자로 다시 ELS 등에 투자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참 받으시고, 그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원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주가지수 연동 예금인 ELD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것 한번 요 정도는 별 붙여놓고 봐두겠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죠. 17번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 등 중에서 거래에 들어갈 금융상품의 종류가 적절하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실적배당 나왔습니다. 실적배당이고 그 다음에 원금보장이 어렵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ELF 주가지수 연동 펀드가 됩니다. ELF가 되고 하자없고 2번 원금이 100% 확실하게 보장되는 예금은 뭐요? ELD죠. D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은 뭐밖에 없죠? 앞에 똑같이 ELD입니다. ELD. 그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이때 주가지수 연계증권은 예금자 비보예요. 물론 주가지수 연계펀드도 예금자 비보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주가지수 연동 예금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래서 ELS를 예금자 보호 대상이니까 ELD로 바꿔야 되겠죠. D. 자, 그 다음에 주가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설계된 사진약정에 따라 원금의 모두 또는 일정 부분이 보장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요거겠네, 그죠? 자, 원금의 모두가 보장된다 말 자체는 원금 보장을 100% 정한 경우겠죠. 일부는 95%나 90%를 정한 거겠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원금 보장이 달라지는 것은 주가지수 연계 정권입니다. 자, 그래서 ELS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고, 다음 18번. 다음에 보기는 ELS의 자, 유행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ELS에 관한 요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서 볼 때 이 보기가 이제 뭔가 물어본 거네요. 자, 물어본 건데, 여기서 볼 때, 자, 봐보세요. 지금 요 구조가 지금 보니까 이게 낙아웃형이에요. 먼저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 밑에 해설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요 ELS 주가지수 연동 정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ELS의 유형. 물론 이것도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ELS와 ETF의 유형이 됩니다. ELS와 ETF 주가지수 연동 펀드. ELS와 ELF 주가지수 연동 펀드를 보는 거죠. 제일 먼저 보니까 낙아웃형이 있습니다. 낙아웃형 있죠? 낙아웃형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불 스프레드형이 있고요. 불 스프레드. 형이 있고, 그 다음 리버스 컨버티블 있죠? 리버스 컨버티블. 컨버티블 있고. 또 한 개 더 있는 것이 이제 보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보니까 디지털형이 있습니다. 디지털형. 형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낙아웃형은 지금 위에 있는 18번의 구조가 보니까 낙아웃형이네요. 자, 지금 현재 요 주가지수가 쭉 나와 있으면 이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초자산의 만기 수익률이에요. 만기 수익률이 됩니다. 자, 이쪽은 기초자산 만기 수익률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익, 즉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률 또는 손익 쓰기도 하죠.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만기 주가 해설 봐보죠. 밑에 해설. 만기 주가 지수가 기준 주가 지수보다 낮으면 수익률이 0이 되고, 그러니까
만기 요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이, 자산이 요 주가지수, 요 수익률 주가지수가 쓰기도 하죠. 지수. 요게 뭐보다 기초자산, 기준지수보다 낮으면 수익률이 0이에요. 0. 0이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주가 상승에 비례하여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쭉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뭐요? 특정 경계 수준. 만약에 주가 지수를 우리가 120% 잡았을 때, 만약에 이게 20% 같으면은, 이걸 넘었으면, 이걸 딱 넘었으면, 그대로 이제 뭐 한다고요? 리베이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리베이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리베이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바로 뭐다? 낙아웃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특정 경계수 넘었으면 쭉 올라가다가 수익 올라가다가 뭐 한다고요?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베이트 4% 준단 말이에요. 이 주는 방식은 이는 뭐다? 낙아웃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요 주가 지수가 경계수를 넘었으면 쭉 올라가다가도 뭐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 올라가다가도 그 다음에 그대로 리베이트 주는 겁니다. 요 경계 밑에까지는 수익률은 0이에요. 원금 보장 안 되죠? 이자 보장은 안 되죠? 자, 되고요. 그 다음에 불 스프레딩이 있습니다. 불 스프레딩은 밑에 보니까 만기 주가 지수가 약정 지수 이하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0%이고, 이게 이 말이겠죠? 자, 지금 돼 있다면, 쭉 돼 있다면, 수익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초자산을 봅시다. 보고, 자, 이걸 그대로 손익 수익률을 보면, 일정, 만기 주가 지수가, 이 만기, 기초자산의 만기 주가 지수를 볼 때, 요게, 어디까지요? 약정 지수 이하 구간. 약정 지수가 만약에 여기까지라면, 약정 지수 이하까지는 그대로 손익이 0%입니다. 수익률이, 이자율이 0%입니다. 주다가, 이걸 넘었으면 이제 그대로 수익률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일정선,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7% 같으면 일정선을 딱 정하면, 여기서 딱 되면 이서부터는 고정이자 주는 거예요. 7%. 고정 수익률을 받게 겁니다. 이게 불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자, 봐주시고, 다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 일정 수준, 경기를 넘었으면 이때부터는 고정이자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 스프레드 행위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리버스 컨버티블은, 리버스가 리버스가 꺾고 가는 거죠. 리버스가 여기죠. 꺾고 가는 겁니다. 요거는, 구조가, 자, 지금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손익이 나와 있고, 기초자산의 만기 주가 지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수익이 어느 수준까지는 그대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줘요. 높은 수익을 보장해줍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연 9%의 고정 수익률을 보장해줍니다. 근데 이게 쭉 내려가면 따라서 그대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점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을 내려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 한다고요? 이게는 손익이 감소하는 구간이죠. 손익이 감소하는 거고. 근데 손익이 이건 일정한 거고 고정금리고. 이거부터는 손익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뭐가 생긴다고요? 자, 이거는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해요.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디지털형은 디지털이 두 개죠. 요것도 구조로 보면 디지털형은 이거 하겠죠. 디지털형은 자, 기초자산이 있고 지금 현재 손익이 있으면 자,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는 어느 요 금리까지는 만기 수준까지는 그대로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요까지는 그대로 보장해 줍니다. 요 만기 주가 지수가 여기까지는 딱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연 8%를 고정금리를 주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 고정이죠. 주는 거예요. 주다가 나중에 만기 주가 지수가 이 이하가 되면 뭐 한다 그대로 0% 주는 거예요. 딱 두 개, 디지털 두 개입니다. 두 개, 0%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수익률이 0%죠. 수익률이 0%라는 말 자체는 원금을 까먹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도 수익률은 0%지만은 원금을 까먹지 0%니까
이자가 없다는 거지. 이자율이 없다는 거지. 원금 보장됩니다. 요것도 0%니까 원금 보장됩니다. 그런데 리버스 컨버티블은 뭐요? 이자가 뭐요? 마이너스를 가버려요. 수익 마이너스 말 자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시험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리버스 컨버티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원금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은 뭐다? 자, 앞에 낙아웃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스프레드라든지, 그 다음 디지털행은 원금 보장이 가능한데, 리버스 컨버티블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리버스 컨버티블이라는 것. 이것 좀 봐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론 문제 나오기 때문에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8번은 그대로 읽어봤자, 이는 뭐예요? 낙아웃행이죠. 낙아웃행. 그래서 한 번이라도 경계를 넘어서면 리베이터,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낙아웃행입니다. 자, 그럼 봐주시고. 그 다음에 19번. ELS의 수익 실현 방식 중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뭐다? 볼 필요 없이 이는요. 나머지는 다 약적 원금이 보장되는데, 요 나와 있는 뭐만큼은 리버스 컨버티블만큼은 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답은 2번이 되겠죠. 리버스 컨버티블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2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것들도 좀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특히 이 책 내준 부분만큼은 좀 봐두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앞에 이번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에 맞추어서 쭉 정리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론 문제 같으면, 이론 학습 같으면 제가 이론에 갖춰가지고 쭉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이게 문제풀이 과정이다 보니까 해설을 하면서 문제를 풀이하려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 약간씩 좀 이런 데 좀 보완해야 될 것은 기본서를 가지고 좀 약간씩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